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투아렉을 타고 있습니다. 투아렉은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V8 8기통짜리 가솔린 엔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선택해야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신형부터는 그냥 기본 트림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뭐 물론 그만큼 가격도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한 트림이 1억 99만 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 중에서 아직까지는 가격 진입 장벽대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노면 안 좋은 구간 크랙! 사실 지금 이 구간이 크랙이 진짜 심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미쳤어요. 미쳤어. 이 노면의 굴곡이라든지 뭐 소음, 진동, 고저차 아예 그냥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투아렉을 며칠간 타고 다니면서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최대의 강점은 아마도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다수의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들은 승차감이 좋아요. 뭐 경쟁차종인 뭐 X5나 뭐 GLE도 그렇고 승차감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이 투아렉보다 좀 더 비싸요. 비쌉니다. 특히 뭐 고급 차량으로 갈수록 요즘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뭐 전자식으로 뭐 제어를 해주고 막 그런 서스펜션이 많이 발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차량도 싹 다 타본 입장에서 에어 서스펜션 미만 잡입니다. 아무리 세팅을 좋게 하고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해도 아주 저렴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차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최고봉은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전자식으로 제어를 해봤자 물리적인 것들로 이렇게 충격을 감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처럼 공기의 압력으로 노면의 진동과 소음들을 싹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어우 너무 편합니다. 참고로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달려있고 R라인 같은 경우는 21인치가 들어가는데요. 타이어는 285에 45가 들어가고요. 피렐리 P0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부터 뭐 1억이 넘는 차량이니까 당연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고급 라인이거든요. 타이어 자체가. 그래서 타이어도 좋은 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타이어 폭 같은 경우도 보통의 도심형 SUV 하면은 막 285까지 가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세미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노면의 소음, 로드 노이즈도 별로 안 들리고 너무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자, 그래서 뭐 6기통 디젤 엔진 들어가 있고 풍부한 가속감과 함께 편안한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조용한 정숙성 뭐 기타 등등 다 좋다. 근데 가격이 1억 99만 원이야. 사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5천만 원만 돼도 선택지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1억이야. 1억이면은 진짜 제가 생각하건데 웬만한 뭐 슈퍼카 이런 거 제외하고요. 웬만한 차들은 다 살 수 있는 금액대거든요. 그 여기에 중고까지 낀다? 아, 그러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좋다 하지만 너무 이제 그 돈씨에 걸리는 그런 차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volkswagen 이게 독일 브랜드잖아요. 독일 내에서도 그 돈씨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오죽하면은 뭐 폭스바겐 매장에서 이 투아렉을 사면은 딜러가 되게 깍듯하게 막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돈씨의 대명사다 보니까 쉽게 선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투아렉의 플랫폼은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는데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종으로는 진짜 막 벤틀리의 벤테이가, 람보르기니의 우루스, 막 아우디 Q7 등등 진짜 비싼 초고가 차량들이잖아요. 그런 차량들과 플랫폼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투아렉이 가성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가성비가 그래도 좋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 투아렉을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는데 얘는 소프트웨어, 물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가 좋아지긴 했지만 투아렉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차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뭐 승차감은 많이 말했으니까 패스하고 일단 엔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보통의 디젤 엔진들은 4기통 형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있는데 얘는 6기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6기통 3.0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런 6기통 디젤 엔진을 타다가 4기통 타잖아요? 그럼 진짜 이 소음 진동들이 엄청나게 극명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웃긴 게 가솔린도 이제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는데 가솔린 4기통 타다가 6기통 타면 물론 좋죠. 조용하고 풍부한 가속감과 함께 퍼포먼스 이런 거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디젤에서 4기통과 6기통은 가솔린보다 한 심적으로는 두세 배 정도 더 크게 와닿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전동화로 전환이 되는 거를 제외한다면은 우리가 디젤 엔진을 좋아하는 거는 높은 연비, 반대로 우리가 디젤 엔진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 진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6기통으로 그러니까 기통수가 2개만 추가가 되었을 뿐인데 상당히 가솔린 엔진을 탄 것처럼 정말 정숙합니다. 보통 디젤 엔진들은 막 밟으면은 막 스티어링 휠 림에서도 그렇고 뭐 기어 레버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서 약간의 뭔가 이런 진동들이 조금씩 오거든요. 근데 이 6기통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가솔린 차를 탄 것처럼 정말 정숙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의 단점을 크게 찾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특히 출력 같은 경우는 제가 V6 가솔린 엔진을 정말 좋아하는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과 비교했을 때 압축 행정 방식이 다르잖아요. 스파크를 일해서 강제적으로 폭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 RPM보다는 높은 RPM에서 좀 더 폭발적인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스포츠 모드를 막 밟아 제끼고 막 으아 막 이렇게 달리는 건데 근데 디젤 엔진은 압축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 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터집니다. 그래서 막 굳이 밟지 않더라도 약간만의 엑셀링으로도 진짜 미친 듯이 나가지고요. 심지어 고속에서 고 RPM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4기통 디젤 엔진이면 고 RPM에서는 뭔가 생각했던 것보단 출력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6기통 디젤 엔진은 고 RPM에서도 저 RPM에서처럼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막 달려 나가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만약에 이 차를 타고 아우토반을 갔다? 오, 정말 다이내믹하게 질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2톤이고 총 중량은 여기 문짝에 들어가 있는데 2.5톤이거든요. 일반적인 차치고 조금 무겁죠. 무겁긴 한데 실제로 고속 주행을 했을 때 고속 직진 안정성도 좋을 뿐더러 실제 체감되는 속도가 되게 낮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속 100km로 밟고 있어요. 근데 체감적으로는 한 뭐 6, 70km 밟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이 계기판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과속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완성도도 좋고 기본기가 정말 출중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제외한다면 단점으로 지적이 될 만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차량들은 전륜 구동의 플랫폼도 있긴 하지만 후륜 구동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제 AWD 상시 4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퀴가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전륜의 특징이 있고 후륜의 특징이 있지만 얘는 후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후륜 조향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막 이렇게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와인딩을 가게 되면 와, 진짜 이 차체가 5m가 조금 안 됩니다. 전장이 4,900mm가 조금 넘거든요.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타도 차가 되게 커요. 투아렉이 되게 큽니다. 근데 막상 이 차를 타고 와인딩을 갔을 때 이 차체가 그렇게 크다는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얘가 후륜 조향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고 재밌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후륜 조향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을 뭐 옵션으로 빼두고 뭐 구독형 서비스 막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도 폭스바겐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옵션을 다 껴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나름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플래그십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막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보통. 근데 성능은 좋아. 얘가 하드웨어는 너무 좋은데 인테리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플래그십 1억이 넘는 차량이면은 진짜 요즘 막 실내 내장재 인테리어 막 기깔나게 뽑거든요. 막 아니 여기가 차야 뭐 호텔이야 뭐 어디야 뭐 호텔 로비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럭셔리하게 잘 뽑아놓는데 투아렉은 어떻게 보면 조금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실내 소재에 있어서
뭔가 좀 저렴해 보이는 소재가 쓰여 있진 않거든요. 여기 리어로도 내장재도 들어가 있고 뭐 하이글로시라든지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긴 한데 뭔가 좀 너무 차분하달까요? 너무 차분해요. 그러니까 맛집으로 따지자면은 요즘 뭐 특히 뭐 벤츠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으로 갈 경우에 실내 진짜 화려하잖아요. 막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막 기깔나게 잘 뽑아 놓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예쁘고 화려한데 뭔가 막상 타게 되면 성능이 뒤처지는 거 아니지만 그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그런 성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맛집으로 치자면은 인스타 맛집 줄 많이 서고 사람들 정말 많이 가지만 뭔가 기억에 남을 정도의 그런 맛집은 아닌데 이 투아렉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막 3대째, 5대째 내려오는 막 진짜 막 꾸준한 맛집이 있잖아요. 대신 조금 가게가 오래됐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뭐 리모델링 했어도 뭔가 약간 올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은 기깔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요. 너무 극찬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무선으로 폰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이거 봐요. 이게 무선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고 특히나 이 화면이 15인치거든요. 화면이 진짜 커서 그런지 이거 약간 뭔가 시니어 폰 같지 않아요? 이 화면 자체가 크니까 폰트라든지 글자라든지 그래픽도 상당히 큽니다. 뭐 그래서 시인성도 좋고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커서 뭔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투아렉을 더욱더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오토프로 X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토프로 X는 삼성 덱스를 활용한 제품으로서 이렇게 무선으로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도 내가 알아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클러스터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클러스터 자체의 그래픽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뭐 바꿔봤자 뭐 이 드라이브 모드로 바꿨을 때 약간 바뀌거든요. 노멀, 스포츠, 그리고 뭐 인디비주얼이라든지 뭐 오프로드. 오프로드는 레몬색이네요. 그리고 스노우로 하면은 뭐 파란색, 이런 정도로 색상이 바뀌는 거를 제외하면은 크게 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디자인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뷰를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클러스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도라든지 오디오, 전화, 차량 상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클러스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전방에 정체가 시작되기 때문에 차고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저속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주행 모드를 달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차고를 레벨 1과 2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차고를 레벨 1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을까 말까 하다가 잘 안 보여서 안 찍었어요. 아무튼 레벨 1로 전고를 올리니까 아까보다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전고를 올리니까 뭔가 포터를 탄 것 같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오프로드. 차고 제어 시스템 사용 불가, 속도가 너무 높습니다. 요건 아마 시속 20km 미만에서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구동 시스템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등등 해서 이 에어 서스펜션도 약간씩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막 스포츠 모드를 바꿨을 때는 또 이렇게 시트가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전고를 조금 낮춰주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데요. 세팅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스티어링을 좌측에 있는 리모컨으로 한 번으로도 바로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과의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가감속되는 느낌도 부드럽습니다. 다만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요즘은 막 자동 차선 변경도 다 해주잖아요. 근데 투아렉은 아쉽게도 이 핸들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 변경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가격이 1억이 넘어가는 차량인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조금 더 고도화로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라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지능형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이 없는 곳을 가면 갈수록
진짜 지능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막 편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길 안내해 주는 거. 저런 것들도 알아서 포인트로 조사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차량을 운행했을 때 장점이다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의 가속을 하더라도 되게 부드럽게 쑥 나가줍니다. 너무 부드럽게 나가주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안 했는데도. 앞에 코너 구간입니다. 코너. 지금은 시속 50km 이상이기 때문에 전륜과 후륜이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속 37km 미만에서는 전륜과 후륜이 반대되도록 조향이 돼서 회전 각도를 높여주거든요. 이거는 본편에서 제가 좁은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해요. 무튼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그립력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날렵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의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세련됐죠? 근데 기능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냥 차 열고 닫기, 트렁크 열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뭐 블랙 하이글로시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차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1억이 넘는 정말 프리미엄 SUV잖아요. 근데 이 외관 디자인 자체가 뭐라 그럴까? 뭔가 1억짜리 차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가 비싼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면은 티 안 나게 점잖게 다닐 수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차에 1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티가 안 나면 뭔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